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부동산 계약으로 목돈이 필요했던 40대에게 이런 전화가 걸려옵니다. A은행 정부 지원자금 대출을 받으려면요. 기존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3천만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중은행 이름으로 온 전화에 속아서 그는 돈을 송금하게 되죠. 자금이 절박했던 40대는 잘 짜여진 사기 각본에 속수무책 당하고 맙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의 연령과 경제적 상황, 심리까지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회공학 기법을 활용한다는데요.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양담소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서 사연을 소개해드린 적이 종종 있었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정말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말 맨날 연구하는 연구팀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여간 범죄자들의 수법이 교묘해질수록 피해가 늘어나서 걱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연령별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유형이 달랐다고 합니다. 주택 마련 등을 위해서 자금 수요가 많은 30대와 40대의 경우에는 금융사를 사칭한 저리대출 사기 피해가 많았고요. 자녀가 장성한 50대 이상은 가족을 사칭하며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또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20대 이하는 전화로 검찰을 사칭해서 범죄에 연루됐다고 압박하는 사기 피해에 취약했다고 하네요. 근데 전 50대인데 검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변호사인데. 네. 자, 이렇게 보이스피싱 연령대별 생애 주기적 특징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고 30분 이내에 알아차린 경우는 전체의 26%밖에 안 됐다고 하네요. 자, 의심이 가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바로 금융사 콜센터나 경찰청 112죠. 금감원 1332에 전화해서 지금 현재는 계좌 지급 정지 신청을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검찰, 경찰, 금감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금전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더더욱이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친절하게 전화해서 대출금을 갚으라, 상환해라 이런 전화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자, 문자로 안내해 주는 경우가 있지만 반드시 대표 전화번호로 해서 이것이 정말로 맞는 것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편리함을 이용해서 그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의 심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걱정이 많은 심리들을 연구해서 이렇게 사회공학 기법을 활용한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더더욱이나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모르는 곳에 전화와서 금전을 보내라고 하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은 양담소 홈페이지에 청취자분이 올려주신 사연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50대 직장인입니다. 10여 년 전 개인 사업을 하면서 지인에게서 돈을 빌렸습니다. 8,500만 원 정도를 빌렸는데 2015년에 사업을 정리하면서 3,500은 상환하고 5,000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5,000이 남은 상태에서도 매월 50만 원씩 2017년 봄까지 이자를 주고 있었는데 빚이 빚을 낳는 꼴이 되다 보니 제2금융권까지 이용하게 되는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1,500만 원을 갚고 남은 빚이 3,500입니다. 5,000 정도 빚이 남았을 때 집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상태이고요. 아이들이 커가고 돈은 점점 드는데 빚이 너무 많고 이자에다 다른 빚까지 겹쳐서 생활하기가 너무나 버거워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부터 회생 절차 개시로 현재 상환 중입니다. 5년 상환이라 현재 절반 정도 진행 상황이고요. 그 지인에겐 그동안 이자 명목으로 3천만 원 이상을 주었고 회생을 진행하면서도 계속 상환을 요구해 2년간 10만 원씩도 주었습니다. 회생 진행에서는 지인에게는 600 정도 상환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고요.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메시지로 상환을 요구하고 회생 절차를 다 무시하고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지인의 빚 독촉에 하루하루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지내려니 호흡곤란으로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갑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사연입니다. 호흡곤란까지 오셨네요. 몸도 마음도 피폐해진다고 하시니까 정말 걱정인데요. 사연자분이 개인 회생 절차를 받고 있다고 하십니다. 강 변호사님 먼저 개인 회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법원이 강제로 개인의 채무를 재조정해서 파산해서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 관리 제도입니다. 개인 회생은 파산에 직면한 개인 중에 꾸준히 수입이 있는 분들이 5년 동안 조정된 채무를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없어진다는 건데 우리 사연 주신 분 보니까 이런 회생 결정을 받았는데 채권자도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여전히 빚 독촉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괜찮은 겁니까? 예, 이럴 경우에 계속 빚 독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채무자 회생법에 따르면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을 때에는 네. 소송 행위를 제외하고 개인 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민사적으로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고 형사처벌로 기소가 가능한 법률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입니다. 아, 이런 행위가 이제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예. 줄여서 채권추심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은 개인 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받지 않았더라도 모든 채권자의 불법 채권 추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사연에서 나오는 채권자 행위는 불법 채권 추심이어서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어떤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채권추심법에선 여러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폭행 협박 금지, 개인정보 누설 금지, 거짓 표시 금지, 불공정한 행위 금지 등 여러 가지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네. 빚 독촉에 시달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법에서 금지하는 규정이 무엇인지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사연과 관련된 연락금지, 이거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채권추심법에서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라는 규정이 있고요. 먼저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와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 흔히 이제 영화에서도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채권 추심업자가 채무자에게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부모나 자식이나 같이 사는 사람을 방문해서 빚 독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겁을 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법은 구체적으로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어쨌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자, 뭐 연락, 전화 연락, 그다음에 뭐 음향도 있으면은 뭐 이와 관련해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이래서도 안 된다는 거네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와 함께 근무하는 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직장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뭐 망신을 주겠다. 빚 독촉을 하다 보면 창피하니까 갚겠지. 네. 이런 건데 이 모든 행위를 다 막고 있는 거네요. 네. 예. 또 어떤 규정이 더 있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사연자분에게 직접 해당할 수도 있는 규정 같은데요. 네. 폭행 협박 금지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제일 많이 이 규정으로 기소가 많이 되고 형사처벌이 많이 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는 6가지 행위를 열거해서 금지하고 있는데요. 1호는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위계,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호와 3호는 제가 합쳐서 설명드리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전화하거나 말, 글, 음향, 영상, 물건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친 행위. 4호는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또 5호는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변제자금을 마련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이런 것도 금지하고 있군요. 네네. 네. 6호는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해서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7호는 채무자의 직장, 거주지 등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다수인이 모여있는 가운데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사회가 워낙 가족 단위다 보니까 가족이 누가 채무를 지게 되면 그 뭐 부모님이나 뭐 자녀, 뭐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빚을 대신 갚아주고 뭐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일체 행위를 지금 금지하고 있네요. 네. 예. 사실 이제 처벌 규정도 좀 궁금하실 텐데 간단히 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벌금에서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고요. 네. 이게 폭행, 협박, 체포, 감금, 위계, 위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나머지 제가 말씀드린 그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사실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그렇게 이제 아직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불법이고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조금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이제 허용되다 보면 개인 회생이란 절차가 무의미해지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해서 갚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러다가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이 되는 거 아닌가. 미래에 대해서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이런 행위는 좀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 개인 회생 절차까지 진행 중인데 지금 시달리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연자분 사연을 듣고 네. 개인 사채를 이제 쓰신 것 같아서 혹시 이자제한법상의 위반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렇죠. 네.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율은 연 24%고요. 그래서 현재 5천만 원이 남은 상태에서 매월 50만 원씩 납부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율은 대략 연 12%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자제한법 위반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네. 그런데 개인 회생 결정을 받으셨는데 또 채권자 목록에도 그 지인분이 있는데 계속 카톡으로 연락하고 집으로 찾아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은 채권추신법 9조에 협박이나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해서 형사고소도 검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사연 주신 분은 해당되지 않지만 우리 또 청취자분들 중에서 과도한 이자를 지급하시는 분들 그 이자제한법을 넘어가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으시니까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우리 강 변호사님 조언처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 변호사님 자세한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벤 폴즈의 Still Fighting It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